아마 그 오시리스 무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메모드는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 아직 완벽하게 멸종되지 않았어요. 카프라 피라미드 지하에서 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음모론들 시발점에는 약간 그 인종주의적 편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똑똑 지식배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탐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피라미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피라미드의 학술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듯이 왕묘이고요. 왕묘로 사용된 사각뿔 형태의 거대한 돌무지 형태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왕묘라고 해서 고대 이집트의 모든 왕묘가 또 다 피라미드인 것은 아니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특정한 어떤 시기 동안에 유행하던 왕묘 양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고왕국 시대 그리고 중왕국 12왕조 시대 때의 왕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이름은 아니고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피라미스에서 유래한 그 단어인데 이 피라미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서 먹던 빵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빵이 우연히 사각뿔 형태였어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사각뿔 형태의 이제 무덤을 피라미스라고 이제 불렀고 그게 서구권에서 계속 전래가 돼 가지고 피라미드라는 이제 호칭으로 굳어진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메르라고 보통 했는데 메르 이제 일반 명사이고요. 피라미드. 그리고 개별적인 피라미드에 또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어로는 아케트 쿠프라고 하는데 의미는 쿠프의 지평선 이런 뜻입니다. 피라미드에는 왕이 아닌 사람도 묻힐 수 있었나요? 아까 1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왕국 시대 파라오들은 100명은 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100개가 넘는 이유는 큰 피라미드들 뭐 예컨대 높이가 100m, 뭐 50m 이렇게 되는 큰 피라미드들은 다 이제 왕묘예요. 근데 그 거대한 왕묘의 위성 피라미드들이 지어지는데 그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왕족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은 아니고 왕비라든가 공주라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니어도 왕족이면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현재 발견된 피라미드의 개수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개수는 몇 개인가요? 물리적으로 존재가 확인된 피라미드는 한 100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피라미드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부 구조가 잘 남겨진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제 아마 그 위치에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것이다 추정되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것은 위성을 사용한 고고학이 요즘에 꽤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과거에 냉전 시대 때에 첩보 위성으로 사용하던 이 위성들을 고고학자들이 장기 대여를 해가지고 지표면을 조사를 해요. 첩보 위성에는 다양한 방식의 레이더나 어떤 시각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하면 지표 상에서 우리들이 가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위성을 사용해서 보면 이를테면은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 아래에 어떤 과거의 고고학적인 유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토양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의 색깔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색깔이 다른 어떤 그 부분을 보면 대충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토대로 이건 피라미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이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막 거대한 사각뿔 형태의 구조물, 상부 구조가 잘 남겨진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대피라미드, 쿠프의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 다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라미드의 내부에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었던 공간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발견 역시도 첨단 과학기술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컨대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를 사용한 조사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엑스레이 같은 걸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의 내부나 피라미드 주변에 감광판을 설치하면 우주에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떨어지는데 그 입자가 매질을 통과할 때 이 매질의 종류나 어떤 밀도에 따라서 통과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대한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공간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들도 있어요.
뭐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다 돌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적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작은 구멍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내부 공간을 촬영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도 새롭게 발견되겠지만 또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했었던 물리적인 공간들이 확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에 메모드가 살았다라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 돌을 메모드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는지. 실제로 메모드는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 2000년 요 시점에 메모드는 아직 완벽하게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모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후대까지 생존을 했어요. 대략 한 기원전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나서 1000년 후까지도 생존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PD님이 메모드를 이용해서 돌을 나누면 되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달라요. 메모드가 그 당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생존했었던 그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은 시베리아 북쪽의 브란겔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집트랑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메모드를 이집트인들이 알았을 리도 없고 당연히 뭐 이용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는 노예가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 계급이 사실상 없어요. 노예라고 하면 이제 떠올리시는 과거 이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나 혹은 뭐 로마의 노예 계급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리스 계통의 노예 계급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급은 이집트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피라미드를 지을 수는 없었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노동력이 필요한데 당연히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이때 동원됐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농민들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문헌 기록이 자세히 남겨져 있진 않아서. 이제 정황상 혹은 이제 후대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엄청 가혹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고고학적으로 이 기자 쿠프 카프라 멘카오라고 세계의 피라미드가 있는 그 지역 인근에서 이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거주지 유적이 확인이 돼요. 이 유적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제 군대에서 그 내무실에서 사용하던 제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캠프 유적에서 다량의 뭐 생선뼈라든가 동물뼈들이 같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충분한 양의 고기나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그 피라미드 시대의 기록도 아니고 시대의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도 아니지만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계통의 역사학자,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기록은 그대로 다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에 가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이랑 양파 같은 그 음식들이 제공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늘과 양파는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고 일종의 자양강장제 같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노동자들,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은 기원전 5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역사적인 어떤 피라미드를 짓던 그 시대에 관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글이 쓰여지던 기원전 5세기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노예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노동을 한 결과물이다라는 인식을 그 기원전 5세기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피라미드는 원래 황토색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되는 돌은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예요. 중왕국 시대, 12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는 좀 다른데 아무튼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는 크게 세 종류의 돌이 사용이 됩니다. 피라미드의 본체, 몸통 자체는 석회암을 사용해요. 석회암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노란색 빛이 나요.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에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공간, 방을 만든다든가 통로를 만들 때 이제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위에서 짓누르는 하중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석회암보다 더 단단한 화강암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다 만들고 표면을 코팅을 하는데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이제 외장석이라고 하고, 이 외장석을 만들 때 사용하던 돌은
돌은 역시 석회암이기는 한데 몸체에 사용된 석회암이랑은 조금 차별적인 그 하얀색 석회암입니다.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은 석회암이에요. 그 하얀색 석회암으로 원래 이 피라미드를 다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하얀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완전히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완전 촘촘하게 이어붙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진짜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 여겨졌을 텐데, 이 외장석은 껴 맞춘 그 돌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내구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지진이 나고 이럴 때 떨어져 내렸고, 또 이 하얀색 석회암이 워낙 좋은 돌이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이집트인들이 카이로를 세울 때, 그때도 이미 피라미드는 완전 고대 유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4,500년 전이지만 그때는 3,500년 전의 유적이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카이로의 근교다 보니까 피라미드 주변에 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문화재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에서 가져간 돌들을 중세시대 카이로를 만들 때 그 중요한 건축물들, 뭐 예컨대 모스크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세월이 모스크를 살펴보면은 기자 피라미드에서 가져간 돌들이 사용된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얀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노란빛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져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기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대피라미드 말고 두 번째 피라미드인 카프라 피라미드의 상단부,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덜 벗겨진 상태로 상단부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자에서 좀 남쪽으로 다슈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기자 피라미드들보다 딱 한 세대 전에 지어진 굴절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굴절 피라미드의 외장석이 굉장히 잘 남겨져 있습니다. 외장석을 어떻게 붙였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도 북면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중앙의 하단부를 좀 살펴보시면은 하얀색 석회암이 쫙 남겨져 있어요. 외장석이 원래는 그런 형태로 전체가 다 감싸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에서 촬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보면 피라미드 안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 이 물이 왜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영상입니다. 저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말씀하신 그 뭐 물이 이렇게 있었던 그 공간,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한 번도 영상에 담긴 적이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뭐 되게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그 공간들은 가본 적도 없고 영상으로도 본 적이 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찍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집트 정부가 진짜 진심으로 이 미스터 비스트의 촬영에 응했구나. 왜냐면 이제 이집트 정부 측에서도 그런 고고학 유적들을 자세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하면 가장 그 강력한 채널에서 이집트에 대한 홍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는 관광업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관광업으로 직접 연결이 돼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미스터 비스트 영상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집트 이제 여행 성수기 때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없다면 유의미하게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직관적인 생각이지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물이 막 있고 사람들 들어가서 뭐 헤엄처럼 막 치고 거기 이제 멤버들이 그랬었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시리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오시리스의 무덤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기자에 가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세 개의 피라미드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가 있는데 카프라 피라미드의 이 동쪽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핑크스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프라, 쿠프, 스핑크스 이 세 개의 구조물 거의 약간 정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카프라 피라미드에서 저기 스핑크스 쪽으로 내려가는 의뢰용 도로가 있는데 그 의뢰용 도로에 한 3분의 1 정도 내려와서 남쪽 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수직갱이에요. 수직갱.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갱도이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6m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8m 내려가면 또 두 번째 공간이 나오고 30m 내려가면은 가장 아래쪽 공간이 나오는데 그 물이 있는 공간은 가장 아래쪽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193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살렘 하산이라고 하는 이집트 고고학자에 의해서 처음 조사가 되었는데 근데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오시리스 무덤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이제 큰 의미 담지 않고. 그러다가 2008년에 자이 하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집트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이집트 정부에서 고대 유적만 담당하는 부가 있어요. 그 고고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2028년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정확하게 이 구조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지하 1층 부분에서는 말기 시대에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요 사이인데 이 시기에 매장 흔적들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도 그 시대 거고 나오는 뭐 토기편 이런 것도 다 그 시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 유적을 그 시대에 만들었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이집트에서는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어떤 유구 구조물을 후대 사람들이 뭐 무덤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시설에서는 고왕국 시대의 흔적들이 나와요. 예컨대 뭐 유광조 시대의 토기편이라든가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에 가까운 그런 시대거든요. 자이하우스는 이게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말기 시대 때 누군가가 또 여기다가 매장을 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뭔지 잘 모르는데 뭔가 이게 대피라미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록인데 거기서 쿠프왕의 무덤이 지하에 있는데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석관이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묘사랑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오시리스 무덤이라 불리는 그 유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냥 가운데에 석관이 있고 물이 이제 차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건 아니고 피라미드 바깥에 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쿠프랑 관련이 있는 시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 어쩌면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연결 시도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피라미드의 지하와 이 공간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오시리스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유구에서 벽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통로가 되게 좁아져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되게 자그마한 구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대피라미드 이 본체 내부에 있는 왕의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쿠프의 매장실로 얘기하는 거 정설인데 그 왕의 방 말고도 왕비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그 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피라미드 지하에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하의 방에서도 통로가 만들어지다가 만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나와요. 어쩌면 만들려고 시도는 했었다. 혹은 다 만들었었는데 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더 이상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지 않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 그 오시리스 무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밀 공간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 공간이 보통은 많지 않고요.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 전체 역사 속에서 상당히 전반부예요. 고왕국 시대로 500년이라고 치면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시작한 이래로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400년 정도 더 피라미드가 지어지는데 초반에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피라미드는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구조물이에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내부의 천장 구조도 공간마다 다 달라요. 세 가지 정도의 그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여쌓기 하는 방식의 천장이 있고 요게 가장 초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요 맞배 형태 이렇게 딱 큰 돌로 세워가지고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수평 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평 천장은 위에서 걸리는 하중을 다 그대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특별한 시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 이 천장 처리하는 이 기술이 대피라미드에서는 다 나와요. 대피라미드 그 바로 다음에 지어지는 그 옆에 있는 카프라 피라미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규격화가 돼요. 맞배 형태가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 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진 400년 동안 지어진 모든 피라미드는 다 맞배 형태를 사용을 해요. 이게 왜냐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쉽고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대피라미드는 이 피라미드의 몸체의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몸체 짓기보다는 공간을 지하에다가 짓는 경우들이 많았죠. 물론 몸체랑 이어지기는 해요. 그런 모습들이 피라미드 변천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대피라미드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지었다, 미스터리가 많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피라미드가 500년 동안 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을 쫙 시계열적으로 놓고서 전후의 전개 과정을 살피면 대피라미드가 이래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외계인 얘기해 주셨잖아요. 피라미드에 대한 소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들으셨을 때 이거는 꼭 내가 해명을 하고 싶다. 많죠. 요즘에는 진짜 이제요 AI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럴싸한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거인들이 막 이렇게 피라미드 옮기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만드는데 거인이 만들었을 수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근데 거인이 만들었다고 이제 한다면 일단 거인이 발견이 돼야죠. 거인이 발견됐다고 또 나오는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은 대체로 되게 조악해요. 큰 뼈를 사람이 이렇게 막 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보면은 그 딱 진짜 합성한 티가 너무 많이 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카프라
피라미드 지하에서 뭐 높이 600m 정도 되는 어떤 구조물이 발견됐다. 이 소문이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신 분도 한 수십 명이 돼요.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래픽 자료 같은 것들도 같이 덧붙여져 있는데 되게 이상하고요. 되게 어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확하지 않고 땅을 파서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주장되는 그 테크놀로지가 싸라고 하는 건데, 이 싸가 한국어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합성 개구 레이더예요.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지하를 조사하는 기법이 아니에요. 지표면을 조사하는 기법입니다. 최근에 합성 개구 레이더를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가끔씩 굉장히 불행한 사고를 야기시키는 그 싱크홀을 예측할 수 있게끔 지표면을 조사할 때 이 싸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지표면을 관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몇 센치 단위 높이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는 지표면에서 걸어 다니다가 땅이 3cm가 낮아졌어,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요 싸를 사용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표면을 투과해가지고 지하의 어떤 구조물을 찍을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문에서는 싸를 사용하니까 뭐 이런 이미지가 찍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문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언적으로 카프라 피라미드 지하에서 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음모론이 가득한 피라미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웅장해서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필요한 표현을 다 말씀하셨는데, 웅장하다, 그 시대에 맞지 않는다.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 처음에 지어졌을 때의 높이가 한 147m 정도, 8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거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한 3,800년, 4,000년 가까이 동안 인류가 지은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는 중세 유럽의 고딕 성당들입니다. 그때서야 이걸 피라미드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고딕 성당은 정말 혁신적인 건축술이고, 뭐 제가 전공자 알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보지 않아도,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셔도 너무 커요. 앞에 쓰면은 야, 이거 대단하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지? 직관적으로 들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인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음모론들 시발점에는 약간 그 인종주의적 편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이 이집트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탐사하기 시작한 것이 한 대체로 18세기 후반부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행자들이 갔었지만, 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도 이거 너무 크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데, 근세인들은 더 그랬겠죠. 말도 안 되게 커, 말도 안 되게 오래됐다고 하고, 18세기 유럽인들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었고,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18세기, 19세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조상이 이걸 만들었다고? 도저히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납득할 수 없어.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상상된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를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도 나오는 거고, 뭐 고대 아틀란티스인도 나오는 거고, 완전 잊혀진 문명인 것처럼 또 이집트를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천 년 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피라미드를 고대 이집트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명이 탄생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수가 있고, 또 고고학에서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문명은 문명과 그 문명 이전 단계를 구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문명이 더 뭔가 우월한 상태인 것처럼. 실제로 고고학이나 이제 인류학에서는 그 문화적인 현상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은 지금 현대 고고학 인류학에서 사용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문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도시나 이제 국가가 생겨나는 건데, 이 도시나 국가에서는 계급이 발생하고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그 물건들이 퀄리티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더 정교해지고 더 커지고 더 화려해져요. 피라미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고대 이집트 사회가 그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만한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 측량술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운반하는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람을 동원해야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여력, 권력이 되겠고,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최소 몇만에 이르렀을 그 노동력을 먹이고 재우고, 뭐 다치면 치료하고, 어쨌건 그 인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행정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정력이. 그러니까 뭐 행정 조직이 있으니까 관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당시에 그런 대규모 건축물들이 한 번도 아니고
가지고 되게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지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